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들은 단 한마디에 그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질 줄 나는 그날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기 혈액형은 B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귀가 멍해졌을 뿐이었지요. 사위는 O형, 우리 딸은 O형. 나는 평생을 살며 이 정도 상식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O형과 O형 사이에서 B형 아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쯤은 말입니다. 나는 간호사에게 되물었습니다. 혹시 잘못 적은 건 아닌지 검사지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확인 다 했습니다, 어르신. 그 순간 내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병실 문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봤습니다. 작고 주먹만한 얼굴에 세상 근심이라고는 모를 것 같은 아이. 그 아이가 내 핏줄이 아니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아니다. 아닐 거다. 나는 스스로를 말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비열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한번 들어온 의심은 아무리 애써도 밖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사위는 병실 한켠에서 연신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아이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내 눈에는 너무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놈은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나 자신에 놀랐습니다. 사위는 내가 직접 고른 사위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딸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지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 사위를 도둑놈 보듯 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출산의 고통이 아직 가시지 않은 얼굴. 나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이 집안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사위의 웃음, 딸의 침묵, 손주의 얼굴까지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핸들을 세게 쥐고 한참을 말없이 운전했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내 입에서 튀어나올 말이 너무 잔인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한 문장만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집안 아이가 아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버릴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줄도 말입니다. 사람은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산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더 또렷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겉으로는 손주가 보고 싶어서라 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확인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눈, 코, 입, 귀 모양, 손가락 길이, 심지어는 손을 쥐는 힘까지도 닮은 데가 있나? 나는 마치 증거를 찾는 형사처럼 아이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습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 갈라졌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예의 바른 사위였습니다. 내 앞에서는 허리를 굽히고 말끝마다 아버님을 붙였습니다. 아버님, 아이 이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나는 대답 대신
아이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이름이라니요.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 아이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판결이 조용히 내려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딸은 이상하리만큼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도 수다스러운 아이는 아니었지만 예전의 딸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병실에 들어가면 딸은 눈을 피했고 내가 아이를 안으면 딸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모습이 내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 부모라는 사람은 자식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이기도 하지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딸이 중학생이던 시절, 고등학생이던 시절, 대학교 합격 통지서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던 서류더미. 나는 그것들을 꺼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하나 다시 들춰봤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내가 놓친 단서가 숨어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종이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사위 쪽 친가에서 모두 병문안을 왔습니다. 사위 어머니는 손주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사위 아버지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야, 얘는 완전 우리 집안 피네. 그 말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니들 집안 피겠지.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는 내지 못하고 나는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끼리 식사를 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 한마디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생각할 게 많아서 그렇다.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다들 힘들지 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생긴 금은 겉으로 아무리 덮어도 안에서부터 벌어집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그 혈액형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나? 아내는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만해요. 당신 그러다 큰일 나요. 아내의 말은 나를 말리는 말이었지만 내 귀에는 나를 배신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당신은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생각이 드는 것과 확인되지 않은 걸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건 달라요. 그 말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날 아내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이 집안이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 나는 의심을 놓지 않았고 딸은 침묵을 선택했고 사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틈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멀고도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 단순해질 수 있다는 걸 나는 그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혈액형 세 글자 A, B, O. 그 짧은 글자가 사람 하나를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딸내는 우리 집 근처로 잠시 머물게 됐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내 마음 한켠에서는 그게 또 다른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아이를 유심히 봤습니다. 아이의 성격이 누굴 닮았는지, 울음소리는 어떤지, 잠버릇은 어떤지까지. 그러다 어느 날 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습니다. 얘는 나랑은 하나도 안 닮았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멈춰섰습니다. 딸은 아이를 안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물러설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다. 사람이 닮을 수도 있고 안 닮을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내 말투는 전혀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애들은 자라면서 닮아가잖아요. 그 웃음이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놈은 왜 저렇게 태어나지?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혈액형 유전 가능성 검색창에 그 문장을 쳤을 때 이미 내 마음속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말만 골라 읽었습니다.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오류이거나 바람이 분다. 그 문장들은 내가 사위에게 씌우고 싶은 낙인이었습니다. 며칠 뒤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공개하는 자리였지요. 모두가 손주를 안아보겠다고 몰려들었고 나는 그 모습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큰형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얘는 누굴 닮았나? 순간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그 짧은 한마디가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사위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채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혈액형이 이상하다더라. 장인어른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신대. 사위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직접 말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를 변명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표정이, 내 말투가, 내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걸요. 딸은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사위는 이유도 모른 채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진실이 불편하다고 눈을 감을 수는 없다. 그 말은 딸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말리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이만 돌봤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지만 나는 그 외로움을 정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고 있고 나는 진실을 보고 있다는 위험한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확실히 해야겠다. 그 말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그때의 나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소문이라는 건 처음엔 바람처럼 가볍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을 몇 번만 거치면 어느새 돌이 되어 누군가의 가슴을 찍어 누릅니다. 그날 이후로 사위는 동네에서 조용히 눈에 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위가 지나가면 대화가 멈췄고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사위는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늦게 돌아왔고 주말이면 아이 기저귀를 갈고 딸 대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나를 점점 차가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가 혼자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습니까?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위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TV만 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지. 그게 저 때문이라면 고치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사위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다. 며칠 뒤 사위 직장 근처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고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요즘 좀 말이 없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불씨가 됐습니다. 상대는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짧은 대답이 어디까지 퍼질지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사위의 직장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문제 있다더라. 장인어른이 못마땅해 하신대. 애 문제로 시끄럽다던데? 사위는 이유도 모른 채 점점 더 말수가 줄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였고 회식 자리에서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요즘 예민한가 봐. 그 말이 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어느 날 밤 딸이 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나는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 하나가 우리 사이에 마지막 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나를 피해 다녔습니다. 손주는 내 품에서 사라졌고 집안은 낯설게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혼자 승리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 진실은 원래 고독한 법이지. 지금 생각하면 그건 승리가 아니라 파괴였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위는 현관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며 딸은 울었고 아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장면을 끝내 잊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이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게 흘러가기 시작한 첫 번째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라는 건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라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항의도 울분 섞인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딸은 밤마다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유일한 현실 같았고 그 숨이 멈출까봐 괜히 더 꼭 안았습니다. 사위는 그런 딸의 등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딸은 아버지인 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을 보는 사람이라는 걸, 사과보다는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서 딸은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상처만 더 깊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딸은 혼자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딸의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혈액형 때문에요. 그 말 뒤에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모든 걸 알아들은 표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는 동안 의사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드물지만 의학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아버지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결과지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꺼내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여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고 보여주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딸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위는 어느 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확인하자. 그 말이 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확인하면 끝날까?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방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손을 들었다 내렸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자신을 키워준 사람과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딸은 결국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아이 옆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침묵을 선택한 이유를, 그리고 그 침묵이 언젠가는 폭발할 거라는 것도요. 나는 그 모든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건 진실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딸은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문장은 피보다 진했고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뢰라는 건 큰 사건 하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의심이 조용히 쌓여서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여러 생겼습니다. 식탁 위에도, 거실 소파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위는 아침마다 말없이 출근했고 밤마다 말없이 돌아왔습니다. 딸은 그 뒤를 따라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등을 보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저 정도 거리감은 필요한 거지. 그 생각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원해. 진실이 아니라 확신을 원하는 거잖아. 그 말은 아내가 나에게 한 가장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위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눈은 빨갰습니다. 아버님, 저는 떳떳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제 아내도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는 도전처럼 들렸습니다. 떳떳하면 왜 이렇게들 힘들어하지? 내 말에 사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믿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지. 그 순간 사위의 눈에서 무언가가 꺼졌습니다. 그건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위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아이를 안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러니? 딸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잠깐 나가 있을게요. 왜?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딸의 발소리도 사위의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신뢰는 이미 다 무너졌다는 걸. 아내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나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게 가족이었는지 내 자존심이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에서 깨 손주의 울음소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잠깐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또 다른 결심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확실하게 끝을 보자. 그 결심이 가장 큰 파국을 불러올 줄은 그때도 알지 못했습니다.